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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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연송아입니다. 예,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네, 배우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씨 오랜만에 봤는데 웬 수염을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게 기르고. 잘 어울리시고. 그럼 머리털은 그게 뭐예요? 머리털이라뇨? 거의 개털 같아요, 지금. 캐릭터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럼 연기를 잘해야지. 언제나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네. 참 오랜만에 뵀는데 네. 리어왕의 지금 켄트 백작이죠? 네, 백작입니다. 켄트 백작 역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시는 이동준 씨와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배우죠. 연극 배우고요. 무명이고요. 열심히 애 키우면서. 예. 공연 대표적으로 최근 했던 작품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최근에. 네. 그 명작 있잖아, 예전에 명작. 명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동네라는 뮤지컬. 짰네, 짰어. 두 분이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뮤지컬이었죠. 예. 짰어. 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 동네는 네.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은 작품인 건 분명해요. 예, 그때 어떤 점이요? 우리 동네라는 작품만큼 정직했던 그런 작품도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 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게 사람한테 네. 투덜거리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네. 사랑하는 방식이.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마이크 좀 잘 해주세요. 그때 그 작품을 하면서. 네. 연극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연극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던 작품이고, 지금은 대작이라고 하는 리어왕을 하고 있지만서도, 네. 약간은 좀 많이 동떨어진 느낌의 어떤 그런, 연극을 하고 있는 느낌은. 근데 사실은 리어왕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탐구해야 될 작품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문제, 네. 고령화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 초고령화 사회예요, 이제.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너진 권위라든가, 예.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과 또 딸들의 어떤 유산 문제는 근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알레고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과연 정말 자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실제로는 같은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거기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삶과 떨어지게 느꼈다면은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보러 가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해서는 안 될 작품이었다. 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된다면 연극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우 입장에서. 예. 어떤 편향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출적인 의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배우의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힘을 이렇게 갖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프로덕션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동네는 그런 어떤
기분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그 프로덕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 그렇게 제작이 되면서 네. 정신 좀 차리세요, 평론가님. 되게 그때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은 눈빛이. 진짜 실제로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동네 또 안 하냐고. 또 안 하냐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하시죠. 돈 가져오라고. 너가 돈을 가져와. 참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아직까지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는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빚이 없는 남자를 골라야 된다. 저도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많지는 않아도 빚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만나서 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빚도 능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억, 200억 이렇게 빌려야 능력이 있는 거지. 나는 골랑 진짜 참 뮤지컬 하나 참 잘못해서. 네. 아니 그게 그렇게 실패할 작품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이제 운대가 좀 안 맞았죠. 평가도 잘 받고 또 한때는 정말 흥행도 막 미어터지게 극장에 보조석을 깔아본 연극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경험하는 거. 우리 그래 봤잖아요. 네, 그렇죠. 와서 항의하고 돌아가고 자리 없다고 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왜 그랬지? 그게 있잖아. 제가 출연했거든. 혹시 뭐가 씌어 있는 거 아니죠? 출연하는 작품마다 망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진 않아요. 저 때문에 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른 애 아이콘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우리 동네 이후에는 굉장히 이렇게 거대 담론의 작품들만 했어요. 예. 또 뭘 출연했죠? 고gon의 선물. 고gon의 선물. 기가 막힌 작품이었는데. 미열, 뭐 이런 작품들. 국립극단 작품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돈을 쫓아간 거죠. 그렇죠. 돈을 확실히 준다는데. 와이프가 그거 아니면 안 시켜주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데. 원래 또 안 사람이 연극 배우였거든, 같이. 그런데 이제 애가 나오고 나서, 강토라는 애가 나오고 나서. 둘 중에 하나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씁쓸하게 프로젝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오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은. 여보, 나 예술 좀 하자. 그래가지고 소극장 작품을 1년 동안 3작품인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이제 13월의 길, 뭐 미롱, 뭐 흉가에 벼들어라, 뭐 이런 작품. 흉가에 벼들어라는 진짜 괜찮은데. 그거를 하면서 1년 동안 갖다 준 돈이 400만 원. 미롱도 참 괜찮았죠. 그래가지고 미롱하고 흉가는 장사도 됐는데? 장사가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예전과 같지 않나 보군요. 이기도 연출도. 예, 그렇죠. 이미 지금은 거의 손을 놓고 계시는 사형 전환이 다 됐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위험한 말이지만 저보다 아랫사람이라서 조금 편하게 윗사람이라면 날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연출이라서 이기도 연출이. 나 좋아하는 연출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기도는 그래도 제가 별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개인적인 철학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연출가들은 작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연극판이 아닌가, 우리나라 연극판. 그러니까 그런 연출들이 사실은 좋거든요. 저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그렇죠. 기술 안 쓰고, 또 돈 쫓아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데, 근데 지금 뭐 주로 이제 공공극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선택하는 작가들을 보면 아예 어설픈, 근데 뭐 재기발랄하지만 어설픈, 그래서 연출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 작가가 아니면, 그런 연출이 아니면, 진짜 굉장히 과대평가된 무슨 상은 받고 뭐 이랬지만 내가 보기엔 뭐 알맹이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이 얘기 또 방송으로 나갔다가 또 명예훼손 또 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견해를 밝힌 거예요. 참 요즘 모욕죄는 이런 것들이 아주 편향적으로 적용돼가지고 방송하기 힘들어요. 참.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저번 주. 그렇죠. 한 주 쉬었어요. 아무 이야기도 없이. 왜냐면 그때 이제 노란 봉투라는 작품을 우리가 선택해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봤어요. 그거를. 제가 못 보니까 어떻게 방송을 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또 그 전날에 이제 약속이 오해가 좀 생기고 어긋나면서 어떻게 방송을 못하게 돼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노란 봉투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네. 저는 또 여러 군데서 많이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고 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쌍용차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세월호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면서 또 우리나라의 큰 사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만들었는데, 끝에 오는 감동이 이게 또 실화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실에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더 그런 아픔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쌍용차 손배 가압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일부인 14억 정도는 그때 당시에 바로 그 문제가 됐던 14억이 1차분이었거든요. 그 1차분은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 나머지 돈들은 아직까지 또 요원하고요. 근데 참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좀 암담한 것이 세월호 1년인데 유가족들한테 캡사이신을 쏘더라고요. 어제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연행을 20명인가 또 연행을 하고 그리고 세월호 1년 만에 유가족 어머니한테 갈비뼈를 부러뜨려 놓더라고요. 어머. 예, 실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대통령은 외국으로 외요를 가고 솔직히 일정 봤더니 뭐 하는 게 없어. 뭐 엄청난 무슨 뭘 따고 뭐 이렇게 조약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팽목항으로 어제 보니까 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팽목항 간 그 장면 봤어요? 그 목에 노란 리본을 갖다가 그 목도리처럼 하고 있는 게 무슨 소 멍에들 같아. 아니 갔다가 이 멍에를 벗고 싶은 거야. 근데 외국으로 간 거예요, 다시? 예. 팽목항 갔다가 다시 거기를 갔다가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김무성 대표하고 면담을 한다길래 왕구가 확실히 불량 항구라는 게 확인돼서 날아가는구나 그랬더니 갔다 와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어딜 갔어요? 콜롬비아로. 왜요? 콜롬비아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콜롬비아를 간지 몰라요. 하여튼 그쪽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대요. 그쪽 대통령께서 우리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간곡한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도 간곡한데 되게. 네, 어쨌든 그래서 노란 봉투를 봤는데 만약에 이게 실화가 아니고 그냥 가서 본다면 너무 연극 같지 않고 영화라고 너무 허구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야.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사실 이야기인 거잖아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실제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은 추신수 선수가 노란 리본 딱 달고 있을 때 옆에 메이저리그 선수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벙 쪄서 니네 나라 그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봤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추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 프로축구 구단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또 눈치가 보입니까 지금? 일본에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주말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세월호 거기 또한 이제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큰 이야기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가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고등학생 1명이랑 중학생 1명을 둔 엄마인데 얘기를 했더니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치만 한국에서는 언니 이렇게 하면 빨갱이라고 좌파라고 종북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까지 있는지는 몰랐다고. 그게 근데 왜 종북이고 빨갱이야? 그냥 몰라요. 그렇대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사실은 어제가 지금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어제가 세월호 일주기였는데 그날 방송들을 하다가 이제 교통방송에서 세월호 일주기를 돌아보면서 유가족들의 그 심리 상태가 실태 조사로 나온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방송을 하다가 내가 너무 울컥을 해서 방송하다 울 뻔했어. 그분들이 지금 88% 이상이 상시적인 분노에 시달리고 있고 55.3%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심리 상담이나 혹은 몸이 아픈 걸 치료를 안 받으셔. 그 이유가 뭐냐? 69.1%가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미안해서.
내가 내 몸 살자고 그 치료받는 게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있는데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 남들이 나한테 위로해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진심이 안 담겨 있으니까. 팽목한 가고 안산 가고 그런 게 위로가 아니란 말이야 인간들아. 난 지금 대통령이 거기 그 소 멍해 같은 거 리본 메고 그 팽목항 가는 거 보면서 역겨웠어요. 아니 그렇게 가서 그 위로를 해줄 거라면 시행령부터 없애라고. 맞아요. 특별법을 바꾸고 도대체 지금 진심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 말이야 모욕을 주고 있는 거지 그게. 저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그루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냥 그게 받아들이게 돼요. 예. 아,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해주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사고 났네? 그럼 죽어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예. 그래서 사실은 거죠. 네. 예술의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쵸.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왕이 참 기대가 됐었는데. 그리고 노란봉투 마무리를 하고 가면 예. 그래서 조금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은 노란봉투 4월 3일부터 시작했고 5월 10일까지 네. 연우 소극장에서 하니까요. 예. 가서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작품들 네. 계속 소개를 해보죠. 네. 우선 어떤 작품을 추천하죠? 일단 연극제들을 쭉 소개를 하신다 그러던데. 제가요? 그렇잖아요. 뭐 구미 연극제도 있고 부산 연극제도 있고. 연극제에 대해서 보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까 부산 연극제, 춘천 연극제, 구미 연극제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맨날 항상 서울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예.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연극제가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파크 또는 검색창에서 예. 연극제 이름 춘천, 부산, 구미 연극제를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연극 정보가 쫙 나와요. 예. 그래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과천에서는 그 과천 마당극제라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리극 축제가 돼 있던 그 축제를 없앤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뭐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못 믿겠다. 도대체 누구한테 여론조사한 거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축제를 만드신다고. 거기 경마공원이 있다고 과천 말축제를 만드신다. 아니 왜 자꾸 학대해 동물을? 아니 말들이 원하질 않아요. 그 그러니까. 축제를. 그게 사람 축제지 뭐 개고기 축제 뭐 한다고 또 어디서 난리지 않아요? 난리 아니었어요? 뭐 숭어 축제 한다면 숭어 잡고. 그게 사람 말 축제 한다면서 말 잡고 말고기 나르고. 하지 마요. 그런 네. 거 하면은 돈 생길 것 같으시죠? 국격이 떨어지고 지방 그 도시 격이 떨어져요. 과천 그 거리곡 축제 때문에 과천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이미지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쵸. 수준이 달라요. 거기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거리곡을 보고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뭐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축제라고. 니들이 연극을 더 많이 봐. 좀 소통할 수 있는 연극을 보든가 좀. 맞아. 말도 안 돼.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안 보잖아. 뭐 연극 보러 와가지고 20분 만에 나가고. 연극은 예술이 아니라고 했던 대통령도 있죠. 왜? 네. 예술은 음악회만 예술인 줄 아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아마 어떤 극장 개관식 때 가가지고 네. 보좌진들하고 같이 40명이 네. 그렇죠. 한 30분보다 일어나 나가는 바람에 네, 관극이 그렇죠. 저해됐던 그분이시죠. 예, 그분입니다.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감은 오네요. 예. 뭐 그런 분이죠. 뭐 네. 예. 강을 막 파헤치고. 그러니까 누군지 감은 오네요. 외국에는 74조를 갖다 붓고 연극인들한테 가는 돈은 오히려 잘랐던. 그렇죠. 예. 릴렉스.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소개. 이번 주 추천 예.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연극 소개. 네. 저는 제가 저저번 주에도 또 두산 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버터플라이. 뭔가 관계가 있겠죠? 엠 버터플라이. 제가
최용은 연출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용은 형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뭘 실망할 때도 있잖아. 아니 내가 뭘 찾으면 연출을 보면 다 최용은 연출님이신 거예요. 아니 요즘 제일 핫한 연출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근데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나쯤은 나도 줘. 혼자서 3개, 4개를 한꺼번에 하고 그러시면 어떡해. 참.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참. 네. 차이메리카라는 공연이고요. 영국 극작가 루시 커크우드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천안문 광장, 중국의 천안문 광장 탱크맨을 추적하는 그런 사진 기자의 이야기예요. 예. 네.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합니다. 예. 저는 연극 아버지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극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작품은 세일즈맨의 죽음을 우리식으로 번안한 작품입니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은 미국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작품 4개 꼽아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전후에 미국 희곡사의 가장 큰 그 족적을 남겼던 그런 작품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죠. 어디선가는 세일즈맨의 죽음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초연할 때 2년 반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바람에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공연을 했던 작품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실제로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 과거 이걸 다 엮어가지고 한 공간에서 시공간이 막 넘나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조명과 그 각각 약간의 그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작품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던 이유는 네. 그때 당시가 바로 미국 대공황기를 겪고 난 다음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종말을 고했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지금 정서에 딱 맞아요. 네. 이거를 또 번안을 했는데 김명권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명권 선생이 번안하고 연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윌리 로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이름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장재민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됐죠. 근데 이 장재민이라는 아버지가 그 결과적으로는 그 대한민국의 그 88만 원 세대를 만들어내고 이 탐욕스러운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해서 네. 괴멸된 그런 늙은 세일즈맨의 그 종말을 아주 실감나게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네. 자기 스스로의 실수도 있었죠. 하면 된다고 모든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 누구가 떠오르죠? 하면 된다. 네. 그렇지만 하면 되는 거 없거든요. 하면 되는 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서로가 공유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 혼자 하면 된다 그러면 남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정말 좋습니까? 그 연극 아버지의 네. 이제 그런 게 담겨 있어서 또 연기자들을 보는 전무송, 네. 뭐 권성덕, 네. 김명곤 이분들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고 네. 그야말로 부인 역할은 또 차유경 선생님 우리 차유경 며칠 봤죠. 우리 다우트에서 그리고 괜찮았어요. 권지숙 정숙이 아버지에서 엄마 역할 이분도 괜찮아요. 장동욱이라고 아들 역할에 또 혹시 아세요? 판유걸이라고 예전에 유걸 했던 그분이 또 출연을 하시네요. 그분은 이제 연기를 좀 하시나요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자, 5월 1일부터 기간이 꽤 긴데 7월 26일까지 해요. 근데 이게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라서 건 3개월. 온 가족이 보기에 딱 좋습니다. 동양예술극장 2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추천할 작품. 저는 지금 추천해드릴 작품이 리어왕밖에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뭐 이렇게 오시는 게스트분들은 뭐 추천해달라 그러면 자기 공연 외에는 다 몰라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공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공연들을 보러 갈 시간이 없는 주위에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보통 친구가 뭐 공연을 한다거나 후배가 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MC도 아닌데 이렇게
저 로비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도대체 두산에서 뭘 받으신 거예요? 두산이 누구 있는 거야? 저 두산에 딱 2개째예요. 그럼 요건 최용훈 선배한테서 뭘 받으신 거예요? 다음번 작품에 대한 낙점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최용훈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를걸요. 어디 가서 홍보는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실 거예요. 의혹만 남았다는 거. 그렇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나중에 꼬리가 잡힌다는 거. 지금 이왕구 보세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총리가 세상에 자기 비서관 앞세워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냐. 참 정말. 뭐 처음 있는 일인가요? 한심합니다. 정말. 빨리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게 민상 토론의 그 어떤 방식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리어왕 털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렇죠. 그리고 4대 비극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그럼요.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고전 작품을 봤어요. 오랜만은 아니구나. 그렇죠. 오랜만인가?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본 느낌이에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오곤 하시죠. 뭔가 머리에 들어간 뭔가 똑똑해지고 남는 것 같은 뇌가 느낌? 밥을 먹는 느낌. 나의 뇌도 섹시해질 수 있다. 유식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주로 내가 보기에는 윤관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같았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참 공연을 보는 매너는 별로 안 좋더군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고 그래. 조용히 잘 보시던데요, 왜? 아니, 공연장 앞에서. 거기서는 이제, 사실 극장 안 말고 밖에서. 우리가 진짜 재밌는 것은 외국에 가서 공연을 보면은 외국의 공연장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뭐랄까, 공연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그걸 갖고 나누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자기의 역사 속에서 그 공연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반갑다 그러고 또 서열, 야! 몇 개 누굽니다. 이런 거 왜 하냐, 거기서. 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어제 지나가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왜 해? 학교 다닐 때는 근데 그게. 군대 문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앞부분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나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하는 게 있었는데 할 데가 없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튼. 명동이잖아요. 그렇죠. 뮤지컬의 영향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뮤지컬도 보러 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 보면은 관광객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오프 브로드웨이 쪽으로만 나와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공연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요. 뭔가 뭐에 강요돼서 온다든가 아니면 뭘 한번 우리가 느껴봐야 돼 이러고 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의 교양들을 가지고 그 교양에 걸맞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거를 한나절 즐기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그런 인상들은 좀 받지 못했다는 점. 아직 이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요. 저도 20대 때는 그랬던 듯 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마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리어왕을 학부 시절에 하셨죠? 공연. 공연은 안 했어요. 저는 셰익스피어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뭐 했어요? 진짜? 줄리엣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학교 공연, 얼굴 빨개지네. 학교 공연에서 한 건 아니고, 학교 같이 극단에서 오빠가 했는데, 저희끼리 해가지고, 그때 예전에 CJ에서 연극, 돈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학생들. 그거에 나가서. CJ 대학 연극 페스티벌. 네, 그게, 거기 나간다고 준비를 해서, 줄리엣을 상도 했던 받고. 게, 상 거의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거의 탈락했었던 거. 연기상. 탈락했다고요. 돈도 못 받고. 예, 그렇군요. 리어왕 이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벌써 연기 인생이 20년이잖아요. 그래요?
20년 아니야? 너, 40 되지 않았어요? 아니, 40은 넘었는데. 예. 벌써 그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아니, 되게 서울예대를 나왔는데 졸업을 해도 21살이야, 거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요? 그러니까 20년 된 거야, 연기 인생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연기 인생 20년에 뭐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몇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겨우? 네,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 번 하고, 리어왕 이제. 말괄량이 그 작품? 네. 그 학교 나오자마자 했던 그 작품 말씀. 나오자마자는 아니죠. 조금 있다가 그 극단에서 네네, 했던. 주변인들에서 했던. 네, 주변인들에서 했던 작품. 근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작품이잖아요. 말괄량이 길들이기하고. 그렇죠. 희극과 비극이죠. 네. 네. 겨우 그 20년새 셰익스피어 작품을 2작품 하신 거예요? 네, 2작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피해 다녔나 봐. 아닌 그런 거 같진 않고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연출들이 이 고전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연극성의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해져 있죠. 뭐 맥베드라는가 그러니까. 오셀로, 햄릿 이런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지. 그 나머지가 리어왕이에요. 리어왕하고 네. 말괄량의 길들이기. 정말 네. 많이 안 하시는 작품들. 제가 많이 안 했죠. 그 굵직한 작품들을 하기 네.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전까지 연기가 어울리지 않았군요. 굵직한 작품에. 그게 아니라 네. 그 무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예술. 왜냐면은 이게 예술 같아 보여도 상 받으려고 노력하고 네. 돈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자꾸 영혼에 팔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겠어요? 저는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드라마 나가고 영화 나가는 건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제가요? 네. 전혀. 분명히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사랑과 전쟁? 아니, 말도 안 사랑과 전쟁 맞았어? 그거야? 분명히 드라마에서 한번 봤어. 왜 그래? 한참 됐는데 그거 지금. 그러니까. 정말요? 그걸 숨기려고. 그다음에 영화도 내가 한번 출연한 거 봤는데. 영화는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번 했잖아요. 독립 영화만 조금 했고. 개봉한 영화가 있었는데 분명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했나? 떠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 분명히. 그래요? 절대. 분명히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희순이 형 영화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야, 이거 굉장히 센 드립을 하고 계세요. 박희순 팬이 이거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참. 자기 스스로가 박희순을 닮았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은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지하철 1호선 네. 네, 그 사천에 기념 공연을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동안 출연했던 선배들을 다 이렇게 만나는 네, 배역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 분장실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분장실이에요. 근데 제가 저 끝에 가 있었는데 저 앞쪽에서 선배 한 무리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한 무리가 네. 나를 딱 보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갔죠. 갔더니 다 막 놀래가지고 박희순 씨인 줄 알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제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박희순. 아무도 근데 몰라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공개석상에서 좀 로비를 좀 하자면 네. 혹시나 박희순 씨의 그 동생 역할이나 정말 이미지로 쓰고 싶은데 자신 있으니까 여기 박희순 씨가 더 어려 보여요. 뭐야? 왜 그러세요? 지금 그 머리를 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날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형 역할도 돼요. 오케이. 그 정도에서 정리합시다. 근데 네. 리어왕이 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네? 거기에 기억이 남는 연기를 봤거나 그런 무대를 본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얘기가 온 거거든요. 실제로 기억에 남는 무대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리어왕이 그 연출가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도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누군가 또
우리 또 윤광진 선생님 또 들으시면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을 드릴게요. 저는 반대 의견 어저께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전 대학 선배님이죠. 좋았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나는 정말 이런 후배 있었으면은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내가 선배인데 후배가 자꾸 어디 가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거 생각을 해요. 그분 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작품이 별로더라. 그건 더 화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본 연기를 보고 욕을 하면 더 화나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자, 일단 리어 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다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줘요. 연극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간단히 평론가님께서 소개를. 리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딸이 셋 있었어요. 아들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셋 딸이 첫째가 커널리 맞나요? 거너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거너릴. 거너릴. 그리고 둘째가 첫 딸 거너릴을 서주희 씨가 하셨죠. 오랜만에 봤는데 참 살이 너무 많이 찌셨어. 예전에 정말 너무 호리호리한 몸매였는데. 굉장히 글래머러스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리건을 누구죠? 이름이 이번에 하신 분이 김영숙 배우. 이분 나 참 좋아했는데. 맨프로먼스에서 하셨고. 서희수 선배님. 그리고 진짜 호탕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쾌활한 배우거든요. 근데 리건 역할을 하면서 어두운 느낌이 좀 들게끔 이렇게 왜 어두우셨을까? 그다음에 코딜리아니. 그러니까 막내딸이 코딜리어. 그쵸? 네, 코딜리아. 코넬리어 아니야? 코델리어도 있고, 코딜리어도 있고, 코델리어. 이름을. 배우분.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 딸이 있고, 두 딸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막내는, 공작하고 프랑스 왕하고 사이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코딜리어 역할 맡으신 분은 서은경 배우입니다. 이 서은경 배우 진짜 매력적이던데 그 매력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세 딸이 각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사실 거너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남 혹은 장손 그런 권력의 승계자로서의 그런 상징들이 있고, 리건은 권력의 조력자로서의 상징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서의 상징이 이제, 코델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셋인 거죠. 그리고 이 세 딸의 모티브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나라 고유의 신화인, 바리대기 신화 이런 데도 있어요. 버려진 딸, 막내딸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들의 상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국을 세 개로 쪼개 깨지는 조건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근데 뭘로? 말로. 입증해보라는 거죠. 근데 큰딸은 너무너무 그냥 미사여구를 잘해요. 아버지에게 복종한 거죠. 둘째 딸은 그것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것도 역시 복종한 거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의 대부분을 언니의 생각으로 대체합니다. 여기서 조력자의 특성이 드러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내는 나는 진실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런 일종의 언니들의 위선들을 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쫓고 그리고 그녀한테 주고 했던 원래 왕국을 세 개로 딱 균등하게 쪼개서 주려고 그랬고, 그리고 중요했던 건 프랑스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서, 혹은 또 공작 하나가 공작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왕국의 제일 힘 센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되면 사실은 큰언니랑 둘째 언니가 막내보다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균형과 중재를 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으로서 코델리아를 선택을 했는데, 코델리아가 자기 말에 복종을 안 하니까 자기는 규율이거든. 그러니까 걔를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치는 것 자체가 크레온식의 자기 모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둘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양쪽 딸로부터 봉양을 받으면서 존중을 받기를 원했는데 네. 그 그리고 딸들은 막내딸은 프랑스에 시집을 가요. 그렇죠. 프랑스. 그 프랑스 국왕이 네. 예, 딸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혼을 하고 모든 걸 잃은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돌아가고 그 와중에서 그 켄트 백작 지금 네. 눈앞에 계시죠? 눈앞에 있습니다. 이 켄트 백작이 네. 끝까지 켄트 백장은 무대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긴 이동준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렇게 까칠하게 묻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켄트 나는 정확하지 않은. 예, 네. 어쨌든 켄트 백작이 리어를 수행을 하죠. 그것도 변장을 하고 리어가 네.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켄트의 충성심의 한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켄트는 코딜리아가 쫓겨나면서 리어한테 코딜리아의 사랑을 같이 입증을 하려다가 추방을 당하는데 그렇죠. 나가지 않고 머물면서 나라 안에 머물면서 변장을 해서 예. 몰래 리어를 지켜주는. 결과적으로 리어는 큰딸한테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둘째 딸한테서도 버림을 받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광야로 나가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그쵸.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 코딜리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계략에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체를 보고 이제 리어는 뼈저린 그런 후회를 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략적인 이제 줄거리라고 모든 딸들이 죽고 모든 서로의 딸들은 다 계략에 네, 서로의 의해서 계략들에 의해서. 뭐 사위가 첫째 사위 빼고는 다 죽죠. 예. 둘째 사위도 죽고 왜냐면은 딸은 셋 다 죽고 아빠 죽고 켄트는 살고 그러니까 첫째 사위가 그나마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그쵸. 자기 마누라의 그 어떤 불안과 욕심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단죄할 사나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파국으로 끝나는 건데 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섞었지만 이 얘기는 어떤 특별한 실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신화적인 네.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각기 상징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상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시작하다 보면 뭐라고요? 리어가 치매였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상징으로 놓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분배할 때는 자기가 세운 규율에 의해서 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규율에 항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율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할 수가 없고 오히려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모티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리대기 신의 오구도 보면 딸을 버리잖아요. 딸을 버리고 나서 그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 딸한테 자기를 위해서 그 지옥에 가서 숨살이 살살이 이 풀들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이 상식이나 그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자료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네.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좀 그래서 리어는 연출가들의 무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출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비어있는 미싱 체인들을 여러 가지 신화들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상징들 속에서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이번 연출은 어떻게 갖고 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오픈을 많이 안 하신 건지 오픈을 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매우 잘 안 된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준 하나의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어떤 선생님, 연출님 머리 안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분명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게 프로덕션 시스템의 또 한계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동인제 극단으로서 오랫동안 연출과 배우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걸 설명할 필요들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걸 많은 연출가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복기 연출. 민복기 연출도 그렇고 내가 일부러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려면은 그 서로가 지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작업을 한 사람을 데려다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 배우들도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죠. 뭔가를 해석을 하게 되죠. 스스로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의 컨셉과 배우들의 이제 생각과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작업에서는 힘들었던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켄트는 왜 그렇게 리오 왕이 살아 있어야 된다? 혹은 리오 왕의 그 권위와 위엄이 그 땅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왜? 이 켄트는 뭐의 상징인가요? 정의의 상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켄트라고 하는 존재가 그 상징으로 딱 따지자면은 뭐가 어울리냐는 거죠, 사실. 어떤 상징, 어떤 쪽의 상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아, 그렇게 또. 어려워요, 질문 아니, 너무. 지금 또 정치적으로 아니, 전혀 정치적이지 않아요. 너무 정치적인 사람이라. 전혀 정치적이지 않아요. 이걸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싹 또 이제 그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명석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켄트는 법관이에요, 법관. 법관이면 이제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엄과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권위와 위엄이 없이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겠어요. 근데 켄트는 저스티스를 갖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정의를 갖고 있지만 한쪽 손에는 자유를 갖고 있거든. 그거는 법치의 기본적인 이상이에요. 법이 존재하는 속에서 자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슬슬 흘러가죠. 그러니까 켄트는 당연히 그 권위와 위엄을 지킬 수밖에 없어. 아니, 이동주 배우님의 MC이시고 게스트 같으세요,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켄트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셨어요? 40분 동안 연결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랑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작품을 보고. 저도 막 그러길래 저는 버스 아니라서 대화를 잘 못해. 그러니까요. 그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열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 균일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수들이 보기에는 거슬릴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광대는 참 탁월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대는 그건 연출님의 그림인가요? 아니면 그 배우가 스스로 해결을 한 건가요? 광대도 역시 다 만들어졌죠. 연출님께서? 그럼 그거는 연출님이 확실하게 잡은 건가요? 지금 그 연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캐릭터가 리어와 광대입니다. 그 두 캐릭터를 말하자면 센터에 세우고 나머지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워낙 그 프로덕션 공연이다 보니까 배우들이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연출가의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게 광대가 무대를 시작하고 닫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근데 리어와 광대를 갖다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전서부터 많은 연출가들이 이렇게 중요하게끔 해석을 했는데. 작품엔 또 광대잖아요, 또. 광대가 사실 코러스 같은, 코러스 장 같은 그런 역할을 그리스 비극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지침서가 되는 바보 같지만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하는 인물들로 많이 그려지고. 그런데 그거를 육화시켜서 연기를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도 그 당위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기돈 씨요? 이기돈 씨가 그거를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대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한 그런 거였죠.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세 딸들이 너무 아쉬웠고 특히 커델리아가 너무 아쉬웠다. 커널리? 아니 코델리아?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해요. 헷갈려요. 코델리아.
코델리아가 어떤 점에서요? 코델리아가 진실의 어떤 상징인데, 그래서 자기가 버림을 당하더라도 그 진실한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성적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성적 상징이라는 부분에 발휘될 가능성이, 발휘되는 장면들이 많이 빠졌거나, 혹은 그런 장면들이 주요하게 연출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딸이라고 하는 그런 설정들도 굉장히 참 재미난 설정인데, 이 모성이 인류를 갖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건데, 그리고 모신의 부활인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건 질서의 상징이고, 그래서 켄트는 사실은 딸의 편이 아니라 아들의 편이거든요. 진실이라고 하는 게 양수겹장으로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진실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요, 법과는. 그러니까 코델리아는 켄트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코델리아는 자기가 죽더라도 모성적인 자기의 상황, 그건 희생인데, 내가 희생하더라도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 그런 행보들을, 위대한 행보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종의 희생의 번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는 그런 리얼을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어려워. 어려워. 근데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들도 무슨 말인지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얼하고 하는 그 위엄과 권위의 시대는 가고 진실이란 이름에 모성적 화해 시대가 오는 것을 리어왕이라는 작품이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해라고 하는 건데 많은 희생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화해의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도출되는 장면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쌓여져서 그것이 안타깝게도 희생으로 이어지고, 그렇지만 그거를 딛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쉬웠다. 그리고 우리한테 남은 이미지는 쏟아지는 빛 속에 번개가 치고 광인이 거기서 절규하는 장면밖에 안 남다면 참 이거는 암울한 것이다. 근데 나는 거기서 왜 세월호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그 안에서 역시 세월호를 마지막은 또 정치적으로 네. 공연을 할 때 보니까 이제 무대가 리얼리즘식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 볼 때 큰 무대가 하나 있고 무대 밖에 빠지는 쪽으로 상하수 쪽에 다리처럼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불편하시거나 어렵거나 무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 동선이 제한이 불안해요. 볼 때 어떤 점이 불안하셨어요? 다리 빠질까봐. 다리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로 떨어질까봐 그런 불안함도 이제 관객들은 좀 가질 수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배우들이 이제 무대에서 할 때는 또 중간에 무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흔들리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무대가 아니니까 어땠는지 경험을. 실제로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다치신 분들도 있었고.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연습도 지연이 된 적도 많았고, 무대 감독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디자인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게 그걸로 이제 밀고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와이어로 이렇게 양쪽 네 군데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요합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와이어로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 밭에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올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밭엔 사용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도 많았었고, 거기 비 내리는 것 때문에 무대가 많이 미끄러워서 배우들이 이제 넘어지고 막 이런 것. 더군다나 이제 광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대가 크게 말하면 4구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가운데 구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 가운데 구역이 뚝 떨어져서 이제 위에 와이어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네처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넓은 그네가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그네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그렇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거기서 막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것도 좌우로 흔들리면서. 예, 예. 그리고 연기라는 건 좋다 이거야. 예. 거기까지는 이제 무대 그 네모로 달려 있는 무대 중앙에서 주로 하면 되니까. 예, 예. 근데 광대는 맨 마지막에는 그 맨 앞으로 내려와서 네. 그 무대와 아래 무대를 이어주고 네. 거의 걸터 앉아서 얘기를 하는 예, 예. 씬이 있다. 그런 브로킹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브로킹이죠. 예, 그렇죠. 실제로 근데 광대는 다친 적이 없어요. 광대는 오히려. 예, 오히려 광대는 다친 적이 없고 거기에서 뭐에 신이 들렸나 봐, 이 친구가. 아니 맨발로 다니시니까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 무대인데 이게 이제 와이어로 올리면서 수평 무대로 이렇게 살짝 그렇지. 그 장면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수평 무대. 예, 약간 수평 이렇게 경사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광대가 미끄러지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고. 네. 근데 그 바텐을 오히려 조정하는 사람들은 미쳐버리겠구나. 아, 그거는 동시에 잘 전자적으로. 예, 그거는 기계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었고. 리어 왕이 많이 다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누가 다쳤어요? 켄트 분께서 오히려 실제로 비 오는 장면에서는 다치는 긴장을 없었고 하니까, 비가 다 비장면이 끝나고 이제 근데 거의 젖어 있잖아. 그렇죠. 바닥이 이제 미끄러우니까 네네. 2부 때 이제 구두 신고 다들 예. 그때 이제 미끄러지고 어머머. 에드거도 막 미끄러져서 아이고. 벌러덩 프리뷰 공연 때는 진짜 벌러덩 넘어졌어요. 에드거가. 저도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프리뷰 공연 때 처음 사실은 그렇게 젖은 무대를 밟아봤죠.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의상을 제대로 이제 드레스 리허설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무대를 이용해서 연습을 한 게 며칠 안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야, 제작 시스템에. 그렇죠. 이 정도 무대를 쓰려면 최소한 보름 정도는 완벽하게 다 해놓고 밟아봐야 돼. 그렇지 않고 배우들을 어떻게 위험하게 거기에 올려보내냐. 그러니까 안전. 상기되셨습니다. 안전이 제일인데. 안전이고 나발이고 얘기하면 뭐해.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공공극장에서도 그걸 못하면 어디서 합니까? 네? 민간극장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공공에서라도 그 사전 프리뷰 기간을 갖다 충분히 줘야지. 왜 저한테 사전 그러세요? 리허설 기간을 주고. 명동 예술극장, 국내 극장 예술 감독 누구야 지금? 현장에서 이거 해보지도 않으신 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왜 혼을 내세요? 무슨 죄라고? 아니 이분한테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네. 예. 어쨌든 무대 얘기하다가 또 흥분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옆에 우리는 이제 램프라고 하는데 그 램프 위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 배우 이름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램프가 사실은 동선을 고정시켜 놓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고정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의미를 갖지만 네네. 일상적인 경우에 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또 내적 동기를 가지고 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가야 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출연 배우가 많으니까 등퇴장에 있어서 이거 등퇴장 자체는 너무나 폭이 좁아진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암정 같을 때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동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무대죠. 그렇죠. 예, 상당히 위험한 무대이기 기울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뭐 뛰고 날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리어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약간 모든 분들이 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해요. 희극이 아닌 이상은 사실 비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좀 억눌려 있는 느낌의 캄캄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정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배우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 찾아서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가 맞는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잘 봤거든요. 그 전에 리어왕들이 되게 지루했었나 봐요. 아니요, 리어왕 작품은 저는 희곡으로는 봤지만 수업 시간에 작품으로 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품 올라가는 게. 네, 리어왕이. 그래서 뭐 희곡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그건 내 생각이 가미가 되니까 되게 어둡고 그런 가족과의 다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자 배우들보다 남자 배우들이 그게 더 활발한 역할이 더
재밌었다? 더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많은 네. 출연진 중에 여자 배우는 셋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셋인데. 당연히 남자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세 명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네.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아닌 작은 역할 뭐 광대라든지 그 불쌍한 소년 탐이라든지 켄트 뭐 이렇게 그런 역할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사들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연출의 의도였는지 아니면은 배우들이 스스로가 찾은 거였는지. 네. 일단 배우들이 찾죠. 그쵸.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적정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연출님이시고. 예. 네. 그게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이제 거기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조율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네. 배우는 아시다시피 배우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배우도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또 리오왕에서 제가 켄트라는 역할을 맡아서 또 할 수가 있겠어요. 평생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역할이니까 네.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서 이제 연습 시작하면서 준비도 이제 스스로 많이 하고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른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연출적인 부분들이 또 맞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개는 그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말하자면 연기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연출가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글로 연출을 배우신 분들, 네,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툼도 있고. 그런 연출들은 그런다. 가서 원어로 좀 읽어보고 와 이런. 진짜요? ABC밖에 모르는 난 어떡하라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막 인신공격에 들어오는 거지, 그다음부터. 이번 공연만큼 내가 영어를 많이 들어본 연습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뭐 이렇게 영어가 많은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네. 후배들이 우리 이렇게 일상에서 쓰는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작품 내 외국에서 영어? 또 유학 갔다 오신 무대 감독의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무슨 스태프진들이 좀 그런 유학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만 쓰죠. 많이 쓰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가지고 후배들이 우리 일상에서 그냥 쓰는 영어들 있잖아요. 그런 영어만 해도 욕하지 말라고 막 제가 다그치고 있어요. 욕하지 마. 쉬는 시간에 욕하면 다 죽어. 막 이러고. 그렇구나. 네. 다들 해. 이것도 서열 문화죠.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투덜거림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구나.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난 뭐 물어봤지? 나이 많이 되면 저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게. 그게 너무 좋아서 공연이 저는 결과론적으로 좋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좋았다. 근데 배우들이 한 거냐 아니면 연출의 맞아요. 의도였냐? 예,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되게. 네. 근데 그 질문의 답은 송아 씨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한 반 정도는 연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대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무대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네네. 상상을 하는 재미들을 주는 거. 그리고 무대의 공간들이 높낮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지적으로 꽉 차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하잖아요. 표현주의적인 실험극적인 요소를 가진 연극을 많이 하면 그거 배우들 진짜 곤욕스럽고 막 밀가루 뿌리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관객들은 자기가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밀가루를 안 맞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들은 집중도 안 되고 그렇지. 이걸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되고 어떤 이런 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비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 씬이 완전히 틀어질 것 같은데. 그 비씬 끝나면 바로 인터미션인데 15분 정도 되는 정말 담배 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말려야 되죠. 옷도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더군다나 두희 형이나 그 광대 이기돈 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 똑같이 머리 말리고 옷을 입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뭐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근데 두 분은 가발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발까지 쓰니까 최악이네요. 진짜 힘들어요. 쉬는 인터미션이 없어요. 저는. 맞아. 그래서 아니 장도희 선배는 그러다가 감기 걸리겠어. 몸살 나겠어.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세요. 60이 넘으신 분이? 네. 야. 난 여기 사진 그래서 제가 젊은 부인을 보여드리면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내가 얘기했잖아. 박희순 씨도 너보다 젊어 보여. 나 왜 이렇게 됐어? 뭐야 이거 지금? 나 진짜. 근데 어제도 내가 분장팀하고 고민을 했는데 진짜 저기요 선생님. 네. 난 나이 들어 보여야 돼요? 아니면 젊어져야 돼요? 나 고민이네. 배우는 고민이 돼요, 진짜. 거의 48이라고 나오던데.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게 보였어. 그래요? 난 되게 젊게 봤어요. 어제 그죠? 무대에서 봤을 때 한 20대 후반? 그쵸? 네, 무대, 멀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두 사람이? 아니, 지금? 무대에서 봤을 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면. 두 분 다 배우끼리 잘못했네. 진짜 참. 잘못했네. 48로 보여야 되는데. 48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8로 보였어요. 네. 그것도 보였다 그러고. 예. 아니라 그러고. 여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고. 네. 여자분들이 여자들이 봤을 때 호감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잘생긴 남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 말을 들러야 되는 게요. 평론가님께서는. 방금 사진을 봤는데 장도희 선생님께서는 너무 귀여우세요. 네, 맞아요. 진짜 젊으세요. 네, 너무 매력 마인드 있으시네요. 자체도 젊고. 네. 예,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때 장도희 선생님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입시 준비할 때 거기 짧은 독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렇죠. 이제 대본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항상 장도희 선생님 책도 보고 얘기만 들었는데 공연을 처음 본 거예요. 얘기 좀 전해주세요. 지금 왜 공연을 안 하신 거세요? 아니면? 아니, 공연은 했죠, 꾸준히.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오셨죠. 그래서 해외에서 뵌 적이 20년 없었구나. 정도 있다가 돌아왔고, 아니, 돌아오신 이후에도 우리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요? 왜 계속 오랫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랬나? 주로 이런 굵직굵직한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저는 이제 거의 소극장 주로 보러 다니니까. 소극장 못했었는데 빨간 피터의 고백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때는 빨간 피터 고백 때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네. 제가 03학번이니까요. 30밖에 안 됐어요. 32이에요? 32. 네. 그래요? 네. 10대인 줄 알았어요. 자, 10대는 너무하잖아요. 방송 접죠. 자,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 리어 왕, 평가는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엇갈리는 게 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리어 왕에서 해결해야 전체적 되고 그림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이 멋있는 연극들은 많아요. 그 외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스터 비디오들을 보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어 왕이라는 작품을 오늘 2015년에 한다고 하면 그 상징들을 첫째는 연출가의 시각으로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작품을 오늘 공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고전을. 그럼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고전을 그냥 만들어 놓고 저 비디오 틀어주면 되는 거지 못하러 계속 돈 들어가면서 새롭게 새 배우들을 쓰면서 공연을 합니까? 근데 그 재해석이라고 하는 재해석의 말도 아니고 그냥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들이죠. 그것이 그 전체적으로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는 뒤로 빼더라도 각 인물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들을 수행하는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 동기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좀 내가 보기에는 연기가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의 조율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각자들을 보면은 참 잘하는데 잘했어요 진짜. 열심히들 다 잘하고 있는데 그
그것이 하나로 딱 연결됐을 때는 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 같더라. 이게 의도된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재앙이고 의도가 안 된 거라고 하면 그것부터라도 좀 남은 시간 동안에 많이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압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에 압도되어서 메시지가 사실은 짓눌린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크게 좋은 점수를 주기가 저도 그건 공감해요. 딱 나왔을 때 기억에 남는 거 그냥 시크. 딱 그거 단어만 하나가 딱 떠오르고 그래서 표현주의적인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게 하나만 전달을 하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제는 그냥 시크 이거 하나만 딱 나오는 거 그랬던 공연.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지? 연기가 뭐 따로 노는 것 같다고 그것도 저도 어느 부분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충돌하면 웃음이 터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는 아주 이상한 그로테스크한 연기를 보다가, 그 다음에 서사강 연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또 리얼리즘적인 대사가 들어오면 그렇게 부딪히면 그건 개그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호흡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나는 그걸 크게 본 거고 송아 씨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또 고전을 반면에 굉장히 제 생각은 그랬어요. 어떻게 시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없는 시도는 나쁘다고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이거는 의미 없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정 중에 어떻게 좀 사건들이 많았던 듯 한데 그게 서로의 욕망,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각자의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게 조율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 무대도 뭐 무대 감독님이 원했던 안에서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배우들도 자기가 원하는 안에서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뭐 연출도 자기의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잘 만들어낸 것 같은? 그래서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 출연 중인 작품이고. 네. 나중에 끝나고 한번 모실까요?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제 살 깎아먹게 하는 거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동준 배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40 정도인데 아직도 이 정도니까 그게 걱정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작품 하나로 그렇게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제가 의기소침하다니.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저희 좀 의기양양해요. 아 그래요? 네. 목소리도 굉장히 깔고 막 이러길래 원래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사람이. 좀 배우 하겠다고 바꾸면 안 돼요? 좀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재밌으세요. 다행입니다. 또 켄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시간을 내리 켄트 역을 하시는데 못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켄트스러우세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 정의의 상징 같으세요. 제가 성수형이랑 같이 작업할 때 하고 많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무슨 이상한 잡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갇혀서 살았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자꾸 이제 제가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그냥 오픈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 작품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작품 하면서도 배우들하고도 이제 배우들끼리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프로덕션하고 사이에서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런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거를 겪으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기소침해지고 이거 지금 막 좀 위기소침이 아니라 의기소침. 네. 아, 진짜.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나 그런 실수하지 뭐. 네. 힘들어서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죠.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작품 했던 것 중에 정말 재밌는 작품은 한두 작품이고, 나머지는 다 힘든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이겨내야죠. 위험한 가정부는 재밌는 작품이었나요? 위험한 가정부는 뭐예요? 아, 아닌가? 잠깐만. 친절한 가정부. 친절한 가정부. 미안. 친절한 가정부. 근데 저는 뭐 저예산 영화는 대부분 즐겁게 잘 찍고 있어요. 거기도 가족적인 분위기잖아요. 저예산 영화 같은 오히려 경우는. 저예산이나 독립영화나 아니면 영국도 이렇게 작은 소극장 연극이나 이런 연극을 할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그리고 성장에 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더 고민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이냐, 진짜 그거는 행복이냐. 우리 배우들도 굉장히 그거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큰 프로덕션에 들어가면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디스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이해 좀 해주고. 맞아. 그런 질문도 좀 해주고. 한때는 제작자이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는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제작할 생각도 없어요. 이제는 마음 놓고. 누군가 제작해주면 연출을 하지, 다시는 제작할 생각이 없으니까. 예. 평론가를 평론하는 직업은 없나? 최고. 네. 재밌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번 리왕 무대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많은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그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그런 리왕 무대는 아니거든요. 많이 근데 이게 서사화되고,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표현주의가 한때 제가 20살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요때 한참 표현주의가 되게 흥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런 무대를 많이 봤었거든요. 표현주의적인 무대를.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는 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추억이 그리워서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전 그리웠어요. 그렇죠. 저희 리왕을 하면서 생각나는 출연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까 이기도 연출의 애비대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애비대왕. 비슷한 설화예요. 동양에서는 애비대왕 설화, 바리대기 설화라고 하죠. 그게 있는 거고 또 저쪽 서양에서는 리어왕 설화가 있는 겁니다. 홍원기 선배님이 쓰신 건데. 예전에 2002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문예회관, 그때 당시 문예회관이죠. 소극장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무대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서 이제. 표현주의적인.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게 많았던. 그때 리어왕을, 애비대왕을 보셨던 분들이 이제 리어왕을 또 보시고 이제 보시면 어떤 재밌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신화를 비교하면서 있는 거죠. 한국적인 게 이제 애비대왕이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명동 예술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빈 미싱 체인들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어왕 얘기는 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서울연극제가 결국은 파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센터 측에서 지들이 뭔데 결과적으로는 공연장 문을 닫았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모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바텐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바텐을 움직이는 게 모터잖아요. 근데 그 모터가 이상이 있으면은 바텐을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는 바텐이 푹 하고 풀리면서 떨어지기도 해요. 추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사람이 위에 있고 비가 떨어져 내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핑계로 4월 11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 한 5일 정도를 저희 휴관으로 잡았어요. 어디를요? 기간도 기가 막히네. 어디 공간에?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을. 그래서 그 대극장에서 중요 공연 2개와 그다음에 폐막식을 할 예정인 서울연극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삭발까지 하고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고요. 지금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이사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에서는 대체 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세상에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은 무대가 넓기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공연을 할 팀들을 소극장으로 가라고, 예술마당 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아트원 시어터 이런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해서, 아트원 시어터로 어떻게 그 무대를 갖고 들어갑니까? 전 이제 그루기 상태예요. 아트원 시어터 힘도 안 나요. 무대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니들 망해라 이런 거죠. 표까지 다 팔아놨는데 개막하기 하루 전에 그런 조치를 발표한 거거든요. 개막식이 4월 4일이었는데 4월 3일에 땅 던지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그러면은 표를 어쨌든 계약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럼 표를 샀던 거를 환불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환불이고 이런 것들도 절차도 진행하겠지만 이제 서울연극협회와 이쪽 그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예술위원회하고 공연예술센터 측에게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손해배상 소송.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 소송 정도가 아니라 업무방해예요. 저는 형사적으로도 그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소송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그 규모 정도 되는 극장을 운영을 했잖아요. 2년 동안 사업본부장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모토 하나 고장나면 우리 극장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밭엔 안 쓰고 공연했어요. 그치. 아니, 그게 근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당연하죠. 전문가들한테. 몇 번 있다고.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구했어요. 다 자문을 구했는데, 그 정밀한 그런 결과를 봐야지 확실하겠지만, 공연계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연계가 안전 불감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텐이 왜 60개씩 달려있겠느냐. 하나 고장나면 다른 거 쓰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산하의 무대 안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검수 기간이 전체 살펴보는 게 5일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고장났다고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안 쓰면 되는 건데. 그런 바텐 공사를 했던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나쁜 놈이죠. 모터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극장에서 사용되는 모터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비싸고 안전한 모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딱 고장났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딱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돼 있는 상황들은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잘라놓지 않는 한 그렇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핑계로 대고 이제 극장 문을 닫고 자기는 공교롭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딱 뻔히 보이는 서울연극제에 특별히 문제시 되는 작품이 이 두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물의 노래하고 물의 노래는 실제로 다른 데로 옮겨갔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마포 아트센터로 옮겨갔습니다. 5월 참 자리가 너무 마포는 또 거기는 동떨어져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극제라고 분들이 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억지로 629가 보낸 예고 부고장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예술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예술마당 상관 그나마 제일 큰 무대가 큰 곳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 작품이 더 문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6.29 얘기하고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작품 며칠 동안 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에 영향력이 있지 않잖아요. 이완구 리스트가 나왔는데도 총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문제 아니라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아니, 그럼 작품을 검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게 자기는 작품 얘기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핑계대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지금 현재 문제됐던 거 보면 다 작품이었어. 레미제라블 때문에 그랬지. 지금 이 작품들도 그렇지. 그럼 다 나가라는 거네. 네. 그러니까 연극다운 연극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연극은 다 하지 말라고 대학로에서 다 나가라고. 맞아요. 다 나가라고. 소극장들도 다 쫓겨나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깎으셨네요. 네, 어울리십니까? 지금 두상이 이쁘셔가지고 그래도 삭발을 한 것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연극제가 결국 파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극장 작품 두 작품이 하나는 예술마당에서 또 하나는 지금 마포아트 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협의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술위원회가 배짱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글쎄, 일단 공식적으로는 안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고 또 안전 문제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차 알려지겠죠. 정확하게 팩트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대관 폐관을 공문으로 받고 또 그 뒤에 4월 3일 날 개막하기 바로 전날 공문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넉다운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앞뒤 설명 없고. 지금 현재 저기 공연예술센터 그 공연 기획부장은 누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분은 내려갔던 이재승 부장입니다. 이재승 부장. 이재승 부장님? 이재승 부장님? 그분이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있었죠. 한팩에 공연부장 말고 경영 쪽인가 어딘가 있다가 이제 공연부장으로 오셨죠, 다시. 그분은 그러니까 이전 경력이었죠. 그전에도 부장이시죠. 그러니까 예술위원회 직원이시고. 그러면 원래부터 공무원이었던 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계에서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계속 한팩에 있었던 분이지. 그분이 연극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글쎄요. 그건 아마 한팩이 생기고서부터, 한팩이 재단법인으로 독립되고서부터 여기 한팩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했었죠. 그러면 좀 아시나요? 이 나라가 이상해지는 게 무슨 어느 날 갑자기 기자하다가 평론가 하시면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센터장을 하시고 어느 날까지 계속 평론하시다가 나도 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극단의 예술 감독이 되시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과연 현장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나 고통들을 이해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 보통 예술감독하고 극장장 이런 시스템 두 시스템으로 항상 보통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장은 경영을 담당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예술감독은 예술을 책임지는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보충하는 그런 관계로 있었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예술감독만 있다든지 극장장만 있다든지 이렇게 절름발이의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결국 융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상호 간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내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절름발이식의 지금 행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인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34년 아르코 대극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대관이 다 돼 있는데 그것도 웬만한 대관도 아니고 연극제가 대관이 돼 있는데 그거를 폐관을 하면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제 제가 글에도 썼지만 연극제가 대관 탈락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폐관이 된 것도 아르코 극장이 폐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연극계에서 이렇게 삭발한 것도 아마 연극제 때문에 삭발한 것도 처음이지 않냐. 그렇죠. 모든 걸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그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처음 있는 일이 우리한테 행복한 일이 아닌 그냥 불행한 일을 초유의 사태를 벌여내고 있으니까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행정 집단과 행정의 지금 유인하 센터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자리 내놔야죠. 이거 당연히 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업무방해는 형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셨나요 지금? 지금 고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나 고소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제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만한 규모의 극장을 운영을 해봤잖아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조명감독들, 무대감독들, 이런 분들한테 다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되어진, 언론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되어진 정도의 고장은 일상이다. 그렇죠. 극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그러면 일단 부품을 갖다가 교체를 한다. 그럼 부품 교체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품 교체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파트를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한다. 그러면 부품 교체를 문제로 삼아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경우는
1차적으로는 그 한 라인에서의 문제라면 그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기 조사를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 조사 속에서 다 보고가 되는 것이고 돌발적인 것들은 전체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끝내는 거고, 전수조사가 될 정도로 하면은 시스템상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뭐 연이어서 발생한다거나 뭔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덜컥거린다든가 전체 시스템이, 그럴 때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산업 산업기술원의 무대안전지원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5일이다 그러더라고요.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하는 게. 지금 이 예술위원회 논리 따르면 예술위원회 이 한 팩에 들어가 있는 모다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 MGM 사건 때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또 세원이라는 회사예요. 세원은 많이 하는 회사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모다가 들어가 있는 전국의 극장들이 전부 다 그래야죠. 전부 다 전수검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 심각한 사태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말하면 문화부에서 정말로 전국의 극장을 다 예술위원회 입장의 말을 믿는다면 문화부에서 전국의 극장을 다 스탑시켜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항에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그 사실을 밝혀지면서 공연을 계속 했어요. 했잖아요. 공연을 하고 나서 그 공연을 한 이유는 춘공연이었는데 뭐 해외에서 초청한 팀들이 있어서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뭐 비상 사태로 직원들을 대기시키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역으로 말하면 비상 사태를 대기시키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서울연극제는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주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서비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항의를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뭐 탁상이죠 하잖아요. 근데 대학로라는 건 특수한 곳이거든. 대학로는 걸어서 5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 5분을 걷지 못해서 탁상 행정을 하고 공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위나 센터장은 이 사태가 벌어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의 위급한 상태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전화도 받고 다 통화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전화 한 통 없냐는 거지. 참 미안하게 됐다.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그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고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는 센터장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김국희 연출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이 김국희 연출이 인터뷰를 했던 그 한마디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26년 연극을 하면서 아르코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게 소원이었다. 아마 연출가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럼요. 저도 아르코 대극장에서 연극 한번 못 해봤고, 저도 연출을 갖다가 어설프게라도 했지만, 언젠가 한번 내가 괜찮은 작품으로 아르코 대극장에서 한번 제대로 공연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들어간 돈만 해도 뭐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간 공연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줘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아르코에 들어가게 했던 2개의 대극장 작품하고 또 소극장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극장 작품을 소극장에서 뭐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3개의 작품도 다 같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이콧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이게 1, 2년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극이 소위 말해서 현대 연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리 잡으면서 사실 서울 연극제가 그 모든 베이스 역할을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연극을 해왔던 장소에서, 그리고 중요한 연극을 해왔던 극장에서 폐쇄를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일이 터지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만에 거기에 책임자인 센터장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입원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솔직히 우리가 선수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는 굉장히 오래된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협회장을 지금 이제 올해 6년 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연구협회 회장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성명서를 내보내고 또 항의 방문을 하고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연극계에 모순되고 안 좋은 지점 또 시정되어야 될 지점에서 매번 소리를 내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된 결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들이기라는 거다. 네, 그렇죠. 조선일보의 그 기자도 그런 식으로 문체부한 관계자가 예술위원회가 서울연구협회를 길들이다가 역풍을 당한 거다 이렇게 논조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길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길들어지지 않죠. 앞으로 그냥 아르코 예술국장과 한팩의 공연을 전부 안 집어넣으면 어때요? 다 거부해버리죠, 뮤지컬 협회에서 다 채우든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 직원들도 뮤지컬 협회 이사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직원으로. 예. 그런데 아예 그냥 그렇게 해버려라 그러죠. 이거는 예술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보가 초등학교보다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현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글쎄요, 이 사태가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또 내년에 연극제가 또 있습니다. 네. 내년에 연극제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대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금 아니 저는 연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협회와 단체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오페라는 그렇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범 오페라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꾸려가지고 한국 오페라 국립 오페라단의 단장을 경질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질시켜야 돼요, 이거는. 경질시켜야죠. 예. 근데 문화예술위원장부터 옷 벗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대관 탈락 사태 때 연출가협회, 배우협회, 아스테이지, 교수협의회 다 모여서 연대적으로 만들고 연대 성명도 하고 이제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질질 끄다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봉합이 돼서 연극제가 가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폐관 사태라는 것을 안전 문제로 들이대서 개막식 전날 이렇게 저희를 당황시켰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집행부가 일단은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또 이 아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삭발식으로 일단 한 스텝을 먼저 진행했고 지금 우리 말씀하시듯이 여러 조직과 그리고 연극에 관련된 또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이 문제는 끝까지 나갈 생각입니다. 예. 현장 검증이나 이런 요구들도 전혀 응하지 않은 건가요? 처음에 현장 검증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왜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보러 와라. 근데 이미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르코 대극장을 줄 수 없다. 소극장으로 가라라는 공문을 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그래도 현장 검증을 하셨어요. 해야죠. 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단체들이 소극장을 갈 수가 없으니 이제 다른 대체극장을 만드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대체극장을 잡고 저희가 현장 검증은 아마 다음 주나 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좀 현장 검증을 해야죠. 이미 그 MGM사한테는 문의를 넣어놨다면서요? 예, 문의를 넣고 그래서 그 모터가 그런 정도로 고장났을 때 전수조사를 한다고 폐관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 문제이고 또 그다음에 MGM은 결국 모나를 하는 회사이지만 세원은 여기를 전체를 공사한 회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세원에도 저희가 지금 공개 질의를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면 세원이라는 회사하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주를 준 문화예술위원회가 얼마나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길래. 그때는 문화예술회가 준 게 아니라 공연예술센터가 줬어요. 그래요? 그러면 공연예술센터가 이사장님 계실 때 공사를 한 거니까. 그러면 공연예술센터가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 못했으면 2년밖에 전체 시스템을 바꾼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일어나며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년도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실공사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세원이란 데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뒷돈 받은 놈들이 있으면 그건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다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나가 진짜 뭐 빈대잡이나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완전히 지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 세원의 그 어떤 견해가 나오고 나면 같이 걸어서 고소를 하는 건 어떤가요? 그래야죠. 고발이죠. 이거는 고발이 될 텐데. 고발이죠. 그렇죠. 내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서 그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저렇게 꼼짝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세원이 됐든 그것도 세원에서 공사를 했다라는 것도 왜냐면 그런 자료를 이제 어디서 주지 않으니까 열심히 저희가 좀 알아봐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럼 세원이라는 회사가 뭔가라고 뒤져보니까 소위 말해서 난다긴다는 극장은 다 거의 다 세원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잘하는 극장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극장들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회사가 공사한 이 극장이 2년도 안 돼서 그런 심각한 더군다나 분명히 1년에 한 번씩은 그 무대 안전 지원센터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비수기 항상. 그러면 비수기라면 보통 우리 1월 달이지 않습니까? 7월, 여기는 7월, 8월에 했었죠. 7, 8월이에요? 그러면 7월, 8월이면 7, 8월에 한지 기껏해봤자 1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그 검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것도 업무를 해태한 거죠. 그렇죠. 그 안전점검의 책임자나 그것을 담당했던 회사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중단시킨 건 어쨌든 한 팩이 중단시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민사소송도 있겠지만 형사적인 그런 고소와 또 더불어서 행정소송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작품들 둘이 굉장히 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작품들이더라고요. 그 대극장에 있는 작품 둘이. 그렇죠. 하나는 물의 노래이고, 물의 노래를 가지고 제목 때문에 좀 뭔가 문제가 됐나요? 사실 그건 그 물이 아닌데. 그렇지. 우물인데 이거는. 우물이고 이제 광동 대지진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6.29에게 보내는 6.29에서 온 그 예고보고장. 이거는 좀 정치적인 소재이긴 하죠. 그렇죠. 아마 6.29라는 게 가장 큰 정치적인 어떤 이슈였으니까 정치적 소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작품이 그런 제목과 그 내용성을 갖고 있어서 더군다나 당황스럽고 더군다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참 안타깝죠. 사실은 예술은 결국은 예술은 자율성과 자유가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일각에서는 이게 내용의 검열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제 전반적인 작년부터 흘러온 그 과정 속에서의 한 꼭지로 본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예술계에도 이렇게 대중문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예술계에도 무용들은 피해가 없나 보죠, 별로. 우리 앞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내가 동성아트센터에 지금 공연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뒤에 국립현대문단은 이 사태가 터지고 처음에 안혜순 씨하고 통화를 해서 자기네도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에는 아직 구체적인 통화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계속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서 농성을 하실 건가요? 일단 서울연극제가 5월 17일까지 끝나니까 5월 17일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번 그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봤고요.
네.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공연 중이신데도 넘어가는 예. 놀라셨죠? 공연 중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예, 또 조연출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되고 좀 멋진 켄트로서 기억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리어왕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명동 예술극장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공연은 다 8시 공연인데 7시 반 공연이거든요. 평일은 170분. 네. 170분. 1부, 2부가 있고 인터미션이 있는데 제가 사실 긴 공연 되게 싫어하잖아요. 3시간짜리. 이거는 1시간 반 같은 3시간짜리 공연이라서 극찬입니다. 꼭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중화를 위해서 한 몫은 하는군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